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세입 예산이 78만 9천 원, 그러니까 7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출 예산이 78만 9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데다가 그 예산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원래 저렇게 학교 예산이 적습니까? 79만 원이라는 게 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1년에 79만 원이 예산이다. 정말 적기는 적네요. 근데 사실 근데 세금 안 낸 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티즌들도 봐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도와주자라는 의견이 퍼진 겁니다. 오늘 이 학교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전화가 아주 빗발쳤다고 하거든요. 이제 급기야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는 조국 수석의 모친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후원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계속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그 탈세와 연관이 있는데 민정수석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네티즌들은 그 뭐 기부금이라고 했나요? 돈을 더 내자, 그렇죠. 돈을 걷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위하든 함께든입니다. 청와대 비서동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비서동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위민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곳에서 여민관, 국민과 더불어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위민관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쓰던 말이죠. 네,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름도 중요하긴 한데 뭐 어떻게 바꾸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비서동, 이 여민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겠다. 그러니까 공식 업무만 본관에서 보고 많이 이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서동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뭐 공식 일정이 있을 때 본관, 그리고 아니면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비서동과 본관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약 5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좀 거리가 10분 정도, 걸으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본관은 이제 부를 때만, 대통령이 호출을 할 때만 올 수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사실 저 조윤선 수석 얘기가 굉장히 좀 놀랬죠,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죠. 수석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좁은 사무실에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계속 토론하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현실이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지적은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당선됐을 때 열린 청와대를 지향하겠다면서 이 업무 공간을 비서동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대통령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임 전이군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서도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비서동으로 집무실을 옮긴 일도 이후에는 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여민관이라고 그랬죠. 여민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그 비서동에서 일을 하겠다. 비서들과 같이 참모들과 그 얘기인데 그럼 광화문으로 이전하기 전까지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여의도 2라운드라고 정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요즘 여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급박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정권을 잡은 여당을 빼고는 좀 조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좀 대선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CG를 좀 보시면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의석수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107석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당장의 집권 여당인데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의석수가 과반을 예. 넘지 못하는 민주당이 예. 먼저 지금 국민의당을 그렇죠. 상대로 제일 급한 상황이죠. 예, 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당도 또 그렇게 그 바른정당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예. 말을 들어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요. 우리는 같은 뿌리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같이 통합을 다시 뭉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가장 급하게 국민의당 쪽하고 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예, 이렇게 예. 좀 하는 편이고 네. 한국당은 어떻게든 바른정당이 들어와서 네. 힘 있는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당도요. 지금 일단 바른정당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휴식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패션 좌파만 빼고 다시 돌아와서 바른정당 분들이 좀 더 많이 돌아와서 보수대 통합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으면요. 원내 최다 의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이제 손짓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에 하는데 예. 이 와중에 또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물고 물리는 전해드렸지만 관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주호영 국민의당 그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 만났는데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뭐 앞으로도 이런 연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엔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중국에서 다시 황사가 일어나 일요일인 모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자,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JTBC 정치부 소셜 라이브가 조금 잠시 뒤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룸에서 못다한 얘기를 그 소셜 라이브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이 아니고. 오늘 매 기사마다 씹는구나 지금. 수고했어. 내가 잘못한 거 없지, 혜미야? 우상호 대표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 그게 바뀌었나 봐. 우상호 원내대표 이건 왜 안 한 거야? 싱크로 없어? 이거 안 하길래 이거 어떻게 됐어? 기사가 나중에. 아니야. 나도 죄송하다. 왜 이렇게 민수야. 수고했어. 자, 시작을 해보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과 노무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구속승이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저는 오늘 안 떨어뜨리려고 각오하고 왔는데. 예. 문재인과 노무현, 오늘 주제가 문재인과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보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우리 고석승 기자 이쪽이구나. 고석승 기자, 유선희 기자가 지금 청와대가 지금 많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사실상 10명 가까이 되죠. TF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두 기자가 그 청와대 취재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5-5511입니다. 예, 뭐죠 이게? 대선을 앞두고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쓴 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온 번호입니다. 3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이 운영했던 합동 법률 사무소의 전화번호라고 하는데요. 부산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좌담 형식으로 이제 대담 형식으로 작가가 문재인 후보에게 물으면 그걸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이 작가가 그냥 직문즉답처럼 255511이 뭐냐로 물었는데 바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운영했던 합동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다. 미리 원고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요? 뭐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전단지입니다. 그 두 또 흘리는구나.
자, 주시고. 예. 아,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합동 법률사무소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이걸 뭐라고 전단지를 냈다. 예. 아, 여기 이 사진도 보면 같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예. 변호사 문재인 또 변호사 노무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근데 합동 변호사 사무실은 되게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하는데 당시에는 예.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이름을 따로따로 건 모양입니다. 예. 네. 여기 다 통일돼서 이렇게. 순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위에 있네요. 나이는 더 예. 아래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됐는데. 예. 혹시 이제 30년 전의 번호를 기억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혹시 아, 이게 30년 전체 다 25국에 예. 5511 아, 두 그 당시에 자릿수였군요. 예, 네. 사무실 번호라고 합니다. 네, 예. 혹시 30년 전에 뭐 기억나는 번호, 30년 첫사랑 전이요? 번호라든가 뭐 이런. 30년 전이면 몇 년이죠? 1987년. 이게 87년, 네. 어유 85년 그때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1987년. 그러니까 집 전화밖에 없는데 뭐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첫사랑에 대한 기억. 아,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합시다. 네. 예. 그 두 대통령이 친구인데 예, 예. 이제 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내 친구가 문재인이다. 친구를 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내 친구가 문재인이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했던 발언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적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에 화답하는 발언을 그 당시에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했던 적이 있죠. 네, 뭐 2012년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노 프레임이죠. 이제 친노 패족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상대 후보 측에서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아주 좀 격앙된 목소리로 일부 어떤 방송 토론에 나가서 내가 친노 맞다, 나는 친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오늘 책을 좀 많이 갖고 나왔는데 이제 뭐 다 보여드릴 건 아닌데 이 책들을 보면 다 이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썼던 책들입니다. 근데 네. 여기를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본인의 약간 애절한 그런 마음을 많이 여기 이제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문재인 수석 이 처음에 이제 민정수석이 예. 기용이 될 때만 해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당시에는 무조건 민정수석은 검찰, 그것도 고위직 출신,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공식처럼 됐었는데 갑자기 전혀 이름을 듣지 못하던 변호사가, 그것도 지방의 변호사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거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거 보다 보면 이번에 조국 수석이 물론 많이 다릅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많이 리마인드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조국과 강금실로 잡아봤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조금 핀트가 안 맞았군요. 아니요, 뭐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예, 예. 네. 아까 뭘 듣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예. 그 적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조국,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법무장관은 강금실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굉장히 파격 인사라는 그런 문제 외에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법조 출입을 해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렇게 법무부에 취임식 할 때 가서 이제 악수도 하고 했어요. 근데 강금실. 그렇죠. 네. 강금실 장관이.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여자를 법무장관에 뭐 이런 것도 의외고, 그 검찰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뭐 검찰에 계신 분들 저도 아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마초적이고 네.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던데 여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는 거.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검찰총장하고 무조건 서열화돼 있거든요.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그 밑에고 그래서 상의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한데 검찰총장이 당시에 김강영 총장이었는데 아마 연수원 10기 이상의 차이가 났을 거예요. 11기인가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야 민정수석도 그래 법무장관도 이래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검찰에서 들썩들썩했죠. 예. 그 당시에 검찰과의 또 평검사와의 대화를 또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 또 강금실 그 당시 장관이 배석을 했었는데 조금 그 당시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랄까? 검찰의 약했어요. 질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 약했어요. 그게 당시에 역시 그때도 이제 제가 법조 출입을 해서 굉장히 이거 초유의 모습이죠.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직접 토론을 하겠다.
원고도 없다 아무거나 다 해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게 뭐 이건 또 뭐냐가 많았어요.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사와의 대화. 그때 보는 기자들도 생소했고 검사들도 생소했는데 하면 뭐 정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뭐 강단 있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강금실 장관은 정작 별로 말이 없었고 사실 대통령이 다 1대1로 승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대1로 일합을 겨루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때 이제 사진인 거죠. 팔짱 끼고 있는 강금실 장관. 맞습니다. 여기 중에도 현직에 좀 있는데 누구라고 거론을 하기가 이거 현직도 있습니다. 현직도 있고 별별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막 하자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이후에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스럽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고 무소 부리고 그냥 예의 없이 그냥 막 던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검사스럽다 하는 표현이 저 이후에 시작이 됐었죠. 그렇게 그 강금실 장관을 장관으로 파격 인사를 한 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질문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원래 이렇게 짠 겁니까? 저희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겠죠. 뭐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하고도 이제 많이 이렇게 겹쳐서 설명을 하는데 조국 수석 뭐 서울대 교수고 유명한 분이고 여러 가지로 뭐 존경도 받고 하는 분이지만 검찰에 대한 서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누구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수석을 시켜놓고 장관을 누가 시키느냐. 그래서 장관하고도 어쨌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강금실 장관을 앉혔다. 그래서 둘이 어떤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데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당시에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게 조국 수석을 결국 그렇게 이번에 새로 임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또 이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국 수석이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좀 흥미로운 걸 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검찰의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용역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요? 네, 경찰은 항상 이제 검찰과의 어떤 수사권을 두고 항상 약간은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제 수주해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이 바로 조국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아니요, 그 이후인데, 그 이후인데 정확한 제가 연도를 확인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연구를 했던 점들이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연구를 좀 충분히 한 사람을 좀 기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자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명이다에 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검경 수사권을 밀어붙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또 갖고 나온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들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그 아쉬움, 미련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검경 수사권을 그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검경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게 실패였던 것 같다. 이건 내가 그래서 좀 챙겨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의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검경 얘기를 오래 해가지고 좀 딱딱한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밀짚 모자와 흰 와이셔츠입니다. 흰 와이셔츠 하면은 어저께부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화제가 됐던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 먼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밀짚 모자 사진 아니 저 흰 와이셔츠 네, 의사소통 어제 많이 보신 그런 모습들이죠. 하루 종일 이제 화제가 됐는데 좀 뭐랄까 대통령이 참모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걷는 거 또 커피를 들고 다니는 거 아까 그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조윤선 전 장관 그 당시에 수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독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그 당시와는 너무 많이 다른 것이 아니냐 좀 생소하면서도 좀 국민들이 바랬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선 수석, 그 정무수석이었죠.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사실은 이것도 독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지난 정부에서 뭐 지금 이미 실패한 정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분위기 뭐 일부에서는 쇼잉이라고도 하고 연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연출이고 쇼잉이 더 좋으니까 이런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상징이 아닐까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독대, 전화
충분히 자유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네.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보기 전에 잠깐 봤던 게 이제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밀짚 모자인데 예. 좀 퇴임 후죠, 소탈한 이건. 네. 예. 그 소탈한 모습들 이게 뭐 밀짚 모자를 아까 문 대통령이 쓰진 않았지만 좀 뭔가 겹치는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소탈하고 뭔가 격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 정권과 좀 다른 아직 초기지만 좀 예. 지난 3일간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취재 그 유세를 뭐 여기 저희 유선희 선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유세 현장을 이제 많이 이번 대선 때 다녔는데 이게 2012년 대선 때랑 비교를 해서 직접 느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12년 때는 아직 기자였습니까? 그때도 막내 기자였습니다. 수습을 갈 때 예. 막내 기자였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의 유세를 그 당시에 이제 막 추운 겨울에 따라다니면 그냥 어린 제 눈에 봐도 아직까지는 정치인의 모습,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킨십을 낯설어하는 모습들이 좀 예, 보였거든요. 예. 일반 대중들과. 근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딜 가도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이랑 포옹하고 셀카를 찍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4년 만에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국회반장을 하면서 봤는데 뭐랄까 그때는 좀 어색했던 모습이 이번에 좀 달라졌다는 거고 또 하나가 물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보고 어떻게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이전에 모든 그 실망스러웠던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몇 연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굴러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TV 토론할 때 보면 상당히 뭐 고구마라고 그랬죠. 답답해 보인다.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좀 실망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오히려 취임 후에는 뭔가 좀 네.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절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예전보다 오히려 취임 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결 뭐 가볍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이미지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문재인 캠프 측 관계자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편파적일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론 때 말을 좀 답답하게 한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보고 있는다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그 후보 그 메시지 담당 이 관계자랑 얘기를 그때 해봤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남들은 보고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남이 써준 게 아니라 후보가 직접 쓴 거다 당시에. 후보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다 꼼꼼히 쓰고 그냥 본인이 쓴 걸 읽는 건데 읽는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려고 내가 생각한 거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그걸 이제 남들이 써준 거 읽는다 이런 비판을 받아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쓰면 되게 안 봐도 알지 않나? 네. 토시 하나도 틀리고 싶지 안 한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 유세 예. 현장 얘기를 좀 하니까 유세 때 제가 또 느낀 건 사실 전 유세 가서 좀 들을 때 질문을 좀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 그러니까 후보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세를 하면서 예. 자, 뭐 대통령 될 사람 문재인 맞습니까? 예. 저 충남에서 뭐 밀어 주시겠습니까? 계속 이제 대답을 듣는데 그게 이제 가끔씩 하면은 좀 좋은데 뭐 연설 한 20분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뭐 몇십 번을 물어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심하다 했는데 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뭐랄까 이제 좀 소통하는 재미? 내가 물어본 거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대답해 주는 게 좀 재밌다. 본인이 좀 그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후보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질문을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 좀 예. 제가 보기엔 좀 많았어요. 질문형이 많았습니다. 네. 누구죠? 막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적폐청산 누구죠? 막 이거를 엄청 대도하는 성대모사를 감히 대통령 성대모사 이렇게 되니까 SNL 가시니까 좋습니다. 예. 그 특히 또 유세 현장 들어가고 나올 때는 예. 일부러 이렇게 뭔가 그 무대 뒤에 있다가 나와도 되는데 무대 막 앞에 있다가 그 지지자들을 뚫고 갑니다. 뚫고 가면서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무대가 있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보통 런웨이 이렇게 같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서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만나고 뭐 무슨 뭐 꽃다발도 받고 뭐 사람들이랑 손도 잡고 이러면서 또 넘어가는데 이게 진짜 좀 스킨십을
넓히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런웨이처럼 그걸 만든 것도 그 캠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치밀하게 사실 그건 이제 연출해놓은 무대거든요. 유세 현장에서 일부러 쫙 런웨이를 깔아놓고 더 사람들이 밀집해서 후보를 더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있군요.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시선이 쫙 집중이 될 때.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과학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 말은 지금 문재인과 노무현이 오늘 주제라면서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은 네. 내가 볼 때 뭐 DJ가 연설을 가장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연설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만큼 연설을 격정적으로 하고 피를 끓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있다 일어나게 하고 온 사람들 대통령은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거에 대한 또 향수를 가졌던 분들도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형은 아니죠. 네.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랑 악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별로 궁금하지 어떡하라고요? 아니 아까 악수 얘기가 이런 나와서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시청자 나와서 하는 것 같이 아니, 조금 전문성을 발휘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그러면 예. 또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혼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혼납니다. 태도 보수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고석승 기자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태도 보수. 네. 이 태도 보수라고 하면요, 이게 뭐 딱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책 중에서 이게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예. 이제 약간 자기 반성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고 담아서 나서. 예, 문재인 당시 이제 끝이 시작이다. 예, 당시 문재인 의원이 예. 대선이 끝난 직후 쓴 책인데 여기 보면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냐 이런 분석을 이제 많이 담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태도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태도 보수의 요약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제가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 아니면 또 여기서 소위 자칭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좀 많이 졌는데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신념이 옳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태도는 좀 거칠어도 된다, 건방져도 된다, 소위 싸가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인 것들이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것과는 별개로 태도는 보수적이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이낙연 의원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 지명이 됐을 때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대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야 이거는 핵심을 찌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 당시에 이미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이낙연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조문을 왔을 때 문재인 그 당시에 예. 조문을 이렇게 약간 상주처럼 받아들였는데 상주였죠. 네. 그랬는데 그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문재인 그 당시에 상주가 그렇게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저거는 굉장히 대통령의 애티튜드를 보였다.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사실 그날의 그 행동이 어떤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아니면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이 된 그런 맞습니다. 날이라는 평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뭐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를 언급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진보 중에서 뭐 이 사람이 하면 뭐 좋은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김영춘 의원이 좀 했었죠. 근데 거기 부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 진보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나름 그런 범절을 좀 지키는 편이었고 그런 쪽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이건 뭐 도무지 뭐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고 이번에는 뭐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무슨 범절의 문제로 나뉘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책 얘기를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 이번에 최근에 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헌신하는 사람이다. 난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 뭐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아름답습니까? 하나만 갖춰도
그렇다는 겁니까? 일단은 세 가지 다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거기서- 능력 있고 뭐라고요? 끝에는 헌신. 헌신하고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겸손이 제일이다라는 예.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거의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겸손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예. 사실 지난 대선 취재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항상 대세론 중심에 있었는데 위기를 겪었던 때가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실수, 예. 이렇게 뭔가 겸손하지 못한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뭐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발언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예, 예. 그때마다 좀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주변에 있는 또 젊은 내각들이 말실수 같은 걸로 괜히 뭔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면 그 대통령 이제 가면 당연히 말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범절이 있고 그래도 말실수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공세를 펼친다든지 그게 뭐가 잘못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말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아, 내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라고 사과하고 그게 한 두세 번 계속 반복이 되면 문제겠지만 그런 얘기겠죠. 말실수는 뭐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 설화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아까 고석생 기자 얘기한 대로 설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뒷면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저 부분은 좀 심했어라고 하다가도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수긍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겠다. 지금 뭐 많이 뒤로 간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정부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됐는데 어떻게든 이제 나라가 좀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말 조심을 하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유난히 제목은 문재인과 노무현인데 들으신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럼 하나만 얘기 더. 예. 뭐 내용은 제가 문재인과 노무현. 네.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네. 그 전문성 있는 얘기를 예.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나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인데 예. 그 국방 개혁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북 관계를 이어가려고 이제 국정원장을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첫 인사에 국정원장을 임명하기 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대북 통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국방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도 하고 또 국가 안보실을 또 강화하겠다고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훈 그 국정원장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화 받으시다가 이제는 원장 되시고서 안 받으시는데 네,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북 정책이 상당히 궁금해요. 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일단 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국정원장은 일단 되게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당장 집에 가서 전화기부터 교체를 합니다. 전화기를 교체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도청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북한 뭐 우리가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식의 나는 뭐 그런 색깔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북한이 있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북한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국정원장의 대화 내용은 감청을 하고 싶어 하겠죠. 도청을. 우리 그 국정원뿐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도 국정원장을 도청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선희 기자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오늘 섭섭하다고 문자 보냈는데 사과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는데 지금 이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이 상당히 지금 대북통을 임명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게 보이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좀 될까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생각인데 일단은 두 가지인데 빨리 해야 될 것과 빨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난 있다고 보는데요. 빨리 해야 될 것, 서훈 원장 후보자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든 빨리 대화 채널을 조금 뒤로 가.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자꾸 와. 너무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표현이 나는 아주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상황, 지금 여러 후보들이 뭐 한반도가 위기다, 북폭격설, 뭐 북핵, 뭐 선제 타격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아무런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뭐 흔히 이그나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불꽃이 이렇게 딱 붙어지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도 뒤에서 아야야 거기 됐다고 미안하고 그거 어떻게 그거 빨리 수습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을 군이 통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군이 우리 이거 왔으니까 우리 먼저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자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화가 복원이 돼야 돼서 어떤 채널이든 가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서두른 건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되고 국내외적인 환경이 무르익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좀 후유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빨리 대화를 복원하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서훈 원장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정부 홍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뭘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번 하시죠. 고석신 기자가. 제가 합니까? 예. 전 이미 전 이미 안면 근육이나 전 이미 한번 엄청난 그 한번 제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죠? 그 광주에서 전두환 그 표창장 바로 그 얘기는 하지 마요. 네.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고. 그럽시다.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정부를 무조건 다 비판하는 게 언론은 아니고 어쨌든 언론의 기능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는 역할인데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흠집내는 게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네, 저희도 열심히 잘못한 게 있으면 쫓아가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소회 짧게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많이들 보고 있나요? 오늘 많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6,000명. 6,000명이요? 네, 6,000명 이상.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군요. 말을 조심하는 건데 그랬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3,000명. 그렇군요. 그냥 제가 이제 이게 캠프 취재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마지막 이 소셜 라이브일 것 같은데 대선 관련해서는 전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들이 열심히 보도를 이제 하는 게 제일 먼저겠지만 이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그게 후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또 보여져요. 또 그동안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이게 오히려 후보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 약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하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뭐 좋은 두 기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파격 행보 깜짝 놀랄 일들이 좀 있었죠. 이전에 워낙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깜짝 놀랄 일도 아닌데 이전에 너무 대통령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거 알고 보니까 이제 혼자 식사를 많이 하시고 뭐 아무도 안 만나고 계속 관저에 뭐 있고 했던 건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 당시에 뉴스룸에 와서 손석희 앵커하고 한 부분 처음에 했던 부분을 그렇게 후회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한 걸 김정숙 여사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내가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앵커하고 대담을 하고 얘기하고 격의 없이 하고 이랬던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조금 안정이 되고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으면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와서 그때 또 편하게 한번 손석희 앵커하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한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구나. 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가감 없이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없었는데 그런 게 연내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행보를 보면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예. 그냥 마무리해 주시죠. 아, 예. 뭐 나는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선이 이제 끝났고 오늘이 나흘이 지났나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JTBC가 저희가 이제 정치부 제가 부장이고 이걸 안 달고 있구나 내가 정치부장이고요 제가 정치부장이고 여기 정치부 기자들인데 네. 저희가 나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후보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현장을 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룸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소셜 라이브에서도 많은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다 보면 갖은 욕설과 비난이 사실은 많아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 뭐 사실은 누구 편 이런 거보다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소셜 라이브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그 정보를 전에 못 드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거나 저희가 또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것들이 실수로 나갔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러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감시 그리고 견제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으로서 또 필요한 일이라면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당연히 그냥 발목 잡기하고 비난하는 것만 언론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도 앞으로 충실히 하고 소셜 라이브 금요일 순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데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목만 진행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뭐 부장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석순 기자와 함께. 좀 말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때 이제 이슈가 있으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한마디씩 짧게 인사하고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요일에도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